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 빅테크, 뭐 M7.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조금 다른 거는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미국 주식들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경기를 안 타요. 한 1, 2년 후면은 저는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좀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국내 주식이 좀 어울리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장기적으로 하나만 사두고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경기도 안 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 주식, 그리고 빅테크 기업, 그리고 반도체 배당주 같은 키워드가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이야기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이자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 그 두 개 중에 어디에 더 큰 기회가 있다고 보실까요? 투자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은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네, 하죠.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내가 하나의 주식을 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보통 뭐 1년, 3년, 뭐 6개월, 한 달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저는 멘탈이 약해서 한번 사두고 좀 묻어두는 타입이에요. 네. 빠졌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르면 뭐 만약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 치면은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전 조금만 오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은님처럼 내가 조금 단기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2, 3년 이상 나는 어차피 장기로 투자할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쁘고 그냥 꾸준히 올라주기만 하면 돼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 시장이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시나요? 시가총액 가장 높은 기업이 네, 몸집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하는 기업들이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 종목들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SK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을 들게 돼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기를 타는 주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내리고 하는 주식들이고요. 이런 주식들의 이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주식들은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뭐 농심 이런 주식들은 필수 소비재라고 해서 경기가 좋다고 해서 뭐 라면을 여러 봉지 먹는 것도 아닐 거고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나 이제 마트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죠. 이런 주식들은 경기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꾸준한 주식들. 근데 우리나라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경기 순환을 타는 주식들이라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나요 나쁘나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나쁘죠? 네. 나쁠 때는 경기 순환주를 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그런 주식들을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경기를 타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나라 주식들은 꾸준히 모아두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 보면은 빅테크, 뭐 M7 뭐 예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어떤 업종인지 아세요? 이제 주로? IT. 그렇죠. 네. IT 업종. 네.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조금 다른 거는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가 인스타그램 꾸준히 할 수 있죠. 그죠? 구글 검색
꾸준히 하겠죠. 윈도우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꾸준히 쓰겠죠. 미국 주식들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경기를 안 타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을 좀 샀다가 한 1, 2년 후면은 저는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좀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국내 주식이 좀 어울리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장기적으로 하나만 사두고 또는 뭐 미국 국가 하나만 정해두고 그냥 묻어두고 싶어,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경기도 안 타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그럼 약간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자들의 수익,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기업의 이익은 상당히 안정적일 거예요. 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아니고 한글이라고 하는 한글 컴퓨터라는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쓴 적도 많이 있는데 조금씩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쓰는 분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카카오톡만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잖아요. 다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꾸준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주식인 건 아니거든요. 네. 좋은 주식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업이어야 되고, 기업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인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 좋은 거를 지금 평가를 잘 안 해주고 있는 저평가 국면, 소외 국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좋은 주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 1, 2년 동안에는 한국 주식 시장이 좀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들은 여전히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메타, 구글 하고 있는 알파벳, 뭐 유튜브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리고 아마 해외 투자하신다는 분 계좌를 열어보면 대부분 그런 주식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팔란티어,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럼 빅테크 투자 약간 쉽게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이 회사들이 뭘 하고 뭐 경영자들이 누구고 뭐 재무가 어떻고 이거를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한테 투자하지 마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공부하고 투자하세요, 재무제표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정답이긴 한데 한 10년 정도 일반 투자자들을 이제 제 회사 사장으로서 그리고 유튜브 뭐 방송에서 만나다 보니까 어려우신가 봐요. 네. 왜 어렵냐? 아마 바쁘신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이 이거니까 하루 종일 그걸 해도 괜찮고 재밌고 시간도 많은데 그분들은 학교 가시거나 회사 갔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와요. 피곤하죠? 또는 친구 만나야 되죠? 애기 있으신 분들은 애기 봐야 되죠? 주말에는 뭐 데이트도 해야 되죠? 근데 주식 투자를 위해서 공부까지 해라? 이거 너무 힘든 거야. 가혹한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단순화 시켜봤어요. 오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장기 투자인 것 같아. 편안하게 오래 갖고 있는 거, 꾸준히 돈 버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 미국 주식, 빅테크 어울려. 그럼 빅테크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지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그 기업이 하는 일이 지속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주식에 현재 사람들의 관심이나 기대가 높은가 낮은가.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지속 가능성은 긴데 기대감은 낮은 거가 좋은 거죠. 반대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지속 가능성은 짧은데 기대감만 높은 거. 이거를 피하면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 이 회사가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메타 또는 알파벳이라는 기업을 볼게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하는 일들이?
엔비디아는 이제 칩 같은 걸 만들고. 그렇죠. 알파벳은 이제 검색 엔진? 네. 네. 그렇죠. 지금 되게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 엔비디아는 칩 같은 걸 만들고라고 하셨어요. 그럼 메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만드는 그리고 구글, 뭐 유튜브, 구글 검색 이런 거 하는 회사는 실제로 뭔가 만들진 않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만들진 않아요. 엔비디아는 말하자면 하드웨어, 제조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빅테크들은 대부분 사실은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넷 플랫폼, 소셜 미디어를 한다든지 자기네 인터넷 사이트, 뭐 전자상 거래를 운영한다라든지 또는 뭔가 개발을 해서 이것을 월 구독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형태를 판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가 지속 가능성이 길 거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지속 가능성이 길 거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플랫폼이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 차를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동차 딜러분들이 저희한테 엄청나게 영업을 합니다. 그죠? 뭐 이거 할인해 줄게요. 다른 제조사보다는 우리가 뭐 이런 게 좋아요. 왜 그렇게 영업을 많이 하냐면 차를 매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몇 년에 한 번, 진짜 빨라야 한 2, 3년에 한 번 바꾸시는 분들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오래 타시는 분은 10년, 20년도 탑니다.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번에 한 번 계약을 안 시키면 10년 동안 이 사람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한번 팔고 나면 지속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구매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와요. 한 몇 년쯤 지나서 신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지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뭔가 오늘 먹을 두부, 찌개용 두부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그들이 막 열심히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브랜드만 보고 풀무원 나 좋아해. 청정원 좋아해. CJ 나 좋아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매일 사는 거니까 별로 안 비싼 제품들을 꾸준히 구매하는데 그거의 끝판왕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 혹시 쓰시나요? 전 안 써요. 구독 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거 넷플릭스 구독하죠. 구독하죠. 넷플릭스가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네. 월간 내는 거잖아요. 그거 내실 때 이번에는 결제할까? 이번에는 요 카드로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하죠. 그냥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몇 년치 결제가 돼 있는 거야. 알고 보면. 맞아요. 가격도 올라간대 막. 근데 넷플릭스 하나쯤은 그냥 구독해야 되겠네 하고 그냥 올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넷플릭스를 구독 해지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뭔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으면 그죠? 10,000원 한 달에 영화 한 편 값도 안 되는 거. 그 얘기는 지속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출렁출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꾸준히 소비자가 구매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꾸준히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가 저는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속 가능성 첫 번째 얘기 들었고요. 두 번째는 기대감인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또는 인터넷 플랫폼 하는 회사 중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주가를 한번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기대감이 현재 상당히 높은 거죠. 지속 가능성이 아무리 높아도 그거를 모두 다 알고 있고 기대감이 높다면 사실은 투자하는데 조금 고민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지속 가능성이 높은데 얘 꾸준히 구독할 것 같은데 돈 내가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도 이거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하고 내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또는 횡보하면서 빌빌 기고 있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낮은 거죠. 그런 주식은 한 번 더 열어볼 만해요. 이 주식을 제가 사라는 건 절대 아니고 요거는 자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편집하시는 것도 아마 그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편집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디자인, 뭐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웹툰 공부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이라는 거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 어도비라는 회사거든요. 네. 어도비에 꾸준히 구독하는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도비 외에 다른 경쟁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기대감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1차, 2차 단계를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도비가 정말 지속 가능성이 높을까? 또는 경쟁 제품보다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만 분석을 하면 이제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놓고 지속 가능성이 높은데 기대감은 낮은 그런 주식들을 빅테크에서 골라보시면 대단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큰 손해는 안 보고 돈을 꾸준히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네. 약간 기대감도 네. 높고 네. 지속 가능성도 낮은 네. 주식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제가 네. 굳이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예요. 올라간다는 주식은 얘기해서 욕먹을 게 없는데, 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얘기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데 욕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맞는 거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회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만큼은 아니에요. 그건 꾸준히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 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나 이런 아파트만큼 구매 주기가 아주 길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조업체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성이 인터넷 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작아요. 근데 엔비디아 모르는 사람 있나?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100배에 올랐거든요. 한 10년 동안.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내가 정말 엔비디아를 잘 공부했어. 네가 지금 지속 가능성 낮다고 얘기했지? 아닐걸? 기대감 높다고 얘기했지? 주가만 보고 어디 기대감이 높대? 이 회사 지금 이런 거 개발하고 있어. 라고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만 투자하시거나 접근해야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요.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주식은 그래요. 주식은 안 사면 돈을 안 잃어요. 근데 이제 벌려고 샀다가 하면 잃을 수도 있고 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 지론이 잃지 말자.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면 그냥 현금처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주식으로 정말 무조건 벌어야 되나? 이만큼 수익을 내야 되나? 그거 아닌데?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확실한 기회가 있을 때만 조금씩 벌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떨어지면은 쉽게 약간 공포감을 휩싸이고 네. 오르면은 이제 팔까 말까 약간 이렇게 많이 멘탈이 흔들리는데 네.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 투자하면서 약간 멘탈을 지키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1번 질문에서 그 얘기했어요.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라고 딱 답을 안 정하고 빠져나가면서 길게 하실 거예요, 뭐 짧게 하실 거예요, 뭐 이 얘기 했잖아요.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성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버는 걸 선호해요. 근데 거기에는 이 항상 빛과 그림자가 따릅니다. 그렇게 많이 벌고 빨리 번 사람도 있는데 30대에 뭐 100억, 1000억 된 뭐 코인 부자, 주식 부자도 있는데 그 외에 또 안 보이는 곳에는 정말 돈을 잃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많이 벌려고 하면은 빨리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전에 또는 투자 공부를 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돈을 얼마나 버는 사람이지? 얼마나 쓰는 사람이지? 그래서 투자로는 얼마를 벌어야 되지? 또는 내 마음속에 나는 10%만 떨어져도 못 견딜 것 같아. 이런 쫄보가 있는가 하면 난 반토막 나도 상관없어. 무조건 기다릴 수 있어. 이런 강심장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대 수익률, 나는 어느 정도 벌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얼마 잃어도 괜찮은지 하는 위험 감수 성향,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돈 벌고 싶은 건 다 똑같은데 나는 엄청 쫄보야. 난 1%도 손실을 못 봐. 라고 하면은 주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 분들은 그냥 예금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빅테크든 어떤 거든 내가 미국 주식을 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편하게 가자. 그냥 장기적으로 나 공부 많이 안 하고 그냥 유명한 거 사고 또는 ETF 사고 세금 낼 거 내고 투자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높은 기대 수익률, 나 1년에 무조건 2배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멘탈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투자를 하면. 그죠? 예금에 투자를 해놓으면 돈을 잃을 위험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험 감수 성향이 적어서 쫄보인 사람은 거기에 투자하면 마음 편해.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옆에 친구가 돈 벌면 멘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도 되는데 나보다 돈 번 사람 꼴을 못 보겠다 하는 사람은 예금 넣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멘탈 관리라고 하는 건 투자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지라는 거에서 저는 이미 절반 이상은 결정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먼저 자기 성향을 잘 알고 그거에 네. 맞춰서 투자하는 게 멘탈 관리의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해외 주식 투자할 때 이제 환율, 수수료 같은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잃고 세금 안 내시겠어요? 아니면 돈을 벌고 기분 좋게 세금 내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을 한다, 외국 주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세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들어간다면 사실 대단한 건 아니다. 수익 난 거에 22% 지방세까지 그 정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들하고 이 성장 잠재력이 미국 기업들의 잠재력이 훨씬 높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잠재 수익률보다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잠재 수익률이 더 높을 거잖아요. 그것을 수익을 내려고 했다면 난 세금도 감수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트레이딩 잘해. 내가 막 숨겨진 주식 잘 발견해. 그러면 난 국내 주식 해도 돼. 그럼 똑같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저는 세금이라든지 수수료 이런 거는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안 되고 국내 주식을 할 거냐 해외 주식을 할 거냐 요것을 결정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당연히 아예 초보이신 분들은 내가 이거 벌었으니까 돈 내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럼 나 신고 안 해도 아무 말 안 하던데 아무 말 안 해요. 소액은 국세청 직원분들이 바빠서 아무 말 안 하는데 나중에 걸립니다. 반드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 주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1년 뒤에 반드시 신고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면 좋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게 처분 손익,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가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서 실현이 된 손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드리는데 고객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드리냐면 A라는 주식이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 중에 안 좋은 게 테슬라니까 테슬라는 손실이 났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1년 단위로 돈 번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종목당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또는 계좌당으로 매기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 주민등록번호는. 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처분한 손익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엔비디아도 오를 것 같고 테슬라도 오를 것 같아. 장기적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플러스 테슬라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12월이 오기 전에 그걸 팔아버려요. 둘 다 팔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1,000만 원, 테슬라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고 해보면 내가 테슬라를 가만두고 엔비디아만 팔았을 때는 1,000만 원에 22%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내가 테슬라를 한번 팔았어요. 엔비디아랑 같이. 그러면 플러스 1,0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니까 실제로 제 주민등록번호상으로는 0이겠죠. 그럼 세금을 안 내요. 그러고 다시 1월로 넘어가서 나 엔비디아는 이제 다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팔았고 테슬라는 아직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다시 테슬라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한 번씩 했으니까 매매 수수료는 좀 나오겠죠. 뭐 0.5% 이 정도 나오는데 세금은 안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관련해서 막대한 비용을 쏟고 있다고 들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AI 투자 비용을 가지고 저는 국내 기업들 또는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회사가 수혜 볼 거야 라고까지 과도하게 연결을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아마존 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업부 중에 AWS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 세계에서 거의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핫한 인공지능 관련돼서 설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관련주를 찾아봐야 되겠다.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식 투자자는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는 회사고요. 그 회사가 뭔가 짓는다, 건설한다, 투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드웨어를 한다는 얘기고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국경이 없어진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LLM, 대형 언어 모델, 챗봇 이런 거 쓰시죠?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예요? GPT? 챗GPT를 네. 주로 많이 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건 뭐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걸 쓰는데 사실 네이버도 갖고 있어요. 하이퍼 클로바라고 갖고 있고요. 카카오도 가지고 있어요. SK도 가지고 있고 KT도 가지고 있어요. LG도 가지고 있고요. 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없죠. 챗GPT는 미국 거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뭔가 검색할 때 그냥 네이버, 한국 사람이니까 메신저, 카카오톡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LLM 대형 언어 모델 챗GPT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동영상 보는 거 넷플릭스랑 유튜브. 그렇죠? 그리고 메신저 카카오톡이 여전히 점유를 하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사실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고 네. 이 저 같은 아저씨들이 없는 그 세상에서 하고 싶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국경 없이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국경 없이 서비스가 구현이 되면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쪽에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미국에 있는 플랫폼 회사를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한국의 뭐 데이터 회사, 뭐 전력 회사 또는 칩 회사 이런 거를 이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여의도에 있는 전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와 트레이딩을 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수혜주를 찾을 만한 그런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그래 니네들 하는 거 나는 그냥 미국의 빅테크 장기 투자할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잊어버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네이버에 막 검색해가지고 AWS 수혜주 찾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여의도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사놓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올랐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주니까 그럼 그분은 확 넘기고 나는 다른 거 사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투자 그러니까 이런 수혜주라고 하는 접근 방식은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어울리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기대감하고 지속 가능성 그래프를 이거에 대입하기는 조금 어려운가요? 여기에 대입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얘기는 한 1, 2년 동안 뭔가 돈을 많이 써서 뭔가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 또 건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건 지속 가능성은 낮은데 기대감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통용이 되고요. 다만 제가 그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빅테크에 적용해 보라. 빅테크는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고 주식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에요. 이 산업들을 투자했을 때 강점은 뭐냐면 내가 조금 실수해도 타이밍을 조금 잘못 들어가도 우상향하게 되면 좀 실수해도 그 다음에 수익 낼 기회가 있어. 만회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중소형주 투자하고 내가 막 공부해서 투자하고 코스닥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하면 다시는 그 높은 가격에 빠져나올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속 가능성이나 기대감 이 뭐 소외되는 거 이런 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우량주, 좀 더 대기업, 좀 더 미국 회사에 적용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봤을 때 약간 지속 가능성, 기대감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속 가능성은 제가 조금 네. 이따 말씀드리고 네. 기대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전 높게 보고 있어요. 아, 기대감이 높아요? 지금요? 앞으로 지- 높아질 것 같으세요? 지금은 낮죠. 그렇죠. 네. 기대감이 네. 낮죠. 그럼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어떤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높다고 느끼셨어요?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주가 계속 오르고 네. 그걸 가진 사람도 많고 그걸로 네. 수익 인증도 많이 하고 네. SK 하이닉스 직원들은 성과급을 1억씩 받는다고 하고 맞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야 그거 예전엔 대표주였는데 지금 뭐 안 된대더라. 엔비디아한테 뭐 납품도 못 한대더라. TSMC한테 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 들리고 삼성전자 그 아나운서님들도 그런 플랫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블라인드라고 그렇죠.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삼성전자 직원분들이 인증하셔가지고는 그렇게 당신네 회사들을 욕하세요. 야 우리 회사 이제 끝난 것 같아. 니네들 밖에서 보니까 모르지 우리 회사 내부에는 아주 심각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이 블라인드에 이렇게 쓰긴 쓰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해볼까요? 소개팅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개팅에 나갔을 때 소개팅 상대한테 저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다니는데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진짜 패배의식에 쩔어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저 삼성 다니고요. 수원의 반도체 부문이고요. 뭐 집도 한 채 있고요. 저 뭐 S대 나왔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저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좋은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력이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나 TSMC 같은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약간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평생 못 따라갈 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언젠가는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니까 엔비디아랑 비슷한 정도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지속 가능성도 좀 짧지만 기대감이 너무 높아. 삼성전자는 지속 가능성이 낮은데 기대감은 너무너무 없어. 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주식들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할 때 주식을 좀 사놓으면 조금 되는데 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요. 이게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삼성전자를 5만 원 정도에 투자를 했거든요.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삼성전자 사본 거예요. 왜 샀냐? 이 회사가 다른 사업부 그리고 일반 디램에서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잘하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좋아. 왜 안 좋냐?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HBM, 뭐 파운드리 이런 부분을 잘 못해서 안 좋은 거야. 근데 얘네가 평생 안 좋을까? 평생 못할까?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연구개발 잘할 것 같아 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5만 원일 때는 정말 삼성전자 욕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서 제가 주식을 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하나도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짱 텍사스 공장에 나 발주 엄청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주가 올라요. 또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이 반도체 칩 중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인데 이 칩이 원래는 TSMC, 퀄컴 이런 쪽에서 하던 건데 삼성전자 내부 칩을 쓴대 하니까 또 주가 조금 오르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플립 핸드폰 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애플과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너무 잘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대. 주가 또 오르고요. HBM 납품할 수도 있다는데? AMD한테는 납품했다는데? 라는 되게 작은 이슈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뿜뿜뿜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악재가 많을 때는 호재가 조금씩 묻혀요. 그때는 투자할 기회가 충분히 생기고요. 호재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호재만 있을 때는 악재 하나만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측면에 있는 주식이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뭐 수익이 낮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뭐 산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저는 이 회사가 분명히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삼성전자가 약간 그동안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뭐 찾아보려면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전제할 거는 제가 아주 뭐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이 사업 모델이 조금 제가 보는 부분인데 이 과거에 이 회사가 하던 일은 일반 디램, 범용 디램이라고 하는 건데 제 핸드폰이나 예은이 핸드폰이나 저 앞에 있는 뭐 랩탑에 들어가는 거나 디램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는 정말 IT 덕후 아니면 크게 관심 없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이폰 17이야? 뭐 16이야? 프로야 아니야? 색깔 뭐야? 이 정도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D램이 있잖아. 이게 LPDDR5인데 이거는 몇 나노 공정으로 만든 건데 SK 하이닉스게 들어갔네. 이거는 관심이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된 것이라서 어디에서 누구 걸 사도 품질이라든지 성능에 크게 상관없는 것. 그런 것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싸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돼. 그게 삼성전자가 정말 잘하는 겁니다. 디램을 잘 만들어서 낸드 플래시를 잘 만들어서 그냥 시장에 뿌려. 야, 우리 거 제일 싸지. 우리가 규모의 경제로 제일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거 사. 이거 아니면 딴 거 비싸게 사야 될 걸? 라고 하는 약간 대기업식 공격적인 경영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커온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른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이 AI 시장에 적응을 잘했기 때문인데 이 AI 시장에 적응하는 칩들은 약간 이 다품종 소량이에요. 그래서 고객사들마다 요구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찍어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사한테 가서 예은님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어떤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이런 걸 잘 맞춰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 말하자면 일본 스시 오마카세 스타일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시장이 AI 칩 시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 2인자였잖아요. 2인자니까 뭔가 역전할 게 필요해. 근데 이게 범용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이 생산 능력이나 이 원가 우위를 이길 수가 없네? 그럼 다른 루트를 생각해보자 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연구 개발한 끝에 HBM이라는 것을 잘 안착시킨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기존의 이 대량 생산 이 방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돈 잘 벌걸? 라고 하다가 연구개발 시기라든지 또는 영업 방식 영업도 사실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 야, 내 제품이 좋은데 사든 말든 맘대로 해? 라고 하는 마치 그 욕쟁이 할머니집 이런 데는 그냥 알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돈 내고 하지만 싼 거죠. 그런 거에 영업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회를 조금 놓친 게 아니냐라는 평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평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 기업의 어느 정도 본질 가치보다 시장 참여자의 기대감이 그거보다 높은가 낮은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본 사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랑 이제 파운드리 계약하고 이제 엔비디아 HBM4 이제 샘플 합격 소식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게 약간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또 줄까요? 저는 이것도 기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저도 모르는 내용이고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의 칩이 앞으로 꾸준히 쓰일 건데 지금보다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쓰일 거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그 칩이 없던 칩이었는데 인공지능 칩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챗GPT 이후에 갑자기 대세가 되고 이 챗GPT를 잘 만들려고 하면 야 엔비디아 칩이 짱이래.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 가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주문을 넣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아까 예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를 주로 쓰는데 나머지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름 모를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도 있고 예전에 유명했던 그 중국의 딥시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에서 만든 라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모든 회사가 이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칩을 다 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다 쳐보세요. 그러면 동영상 플랫폼으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은 유튜브, 넷플릭스 아니면 거의 안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뭐 웨이브라든지 티빙,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거 뭐였죠? 왓챠. 왓챠라는 것도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돼. 다 유튜브, 넷플릭스로 가버렸어.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왓챠라든지 판도라 TV 이런 회사들도 동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도 있었을 거고 직원도 있었을 거고 서버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연구 개발했을 거잖아요. 지금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걸 해봐야 사람들이 넷플릭스, 유튜브만 보는데 내가 여기다가 연구 개발하고 시설 투자하고 서버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열심히 하러 가셨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시장도 저는 꾸준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재편되고 나면 챗GPT는 많이 쓸 수 있지만 다른 서비스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LLM, 대형 언어 모델, 챗봇 이건 버려. 이건 쟤네한테 줘 그냥. 그럼 우리 다른 쪽으로 가자. 다른 인공지능으로 가고 로보틱스로 가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필요했던 엔비디아 칩 주문이 과도했던 주문이 조금 정상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칩 주문도 줄게 되지만 엔비디아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칩이 평생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드네? 라고 하면 내 먹거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대강 만들면 안 되겠다. 좀 더 잘 만들자. 좀 원가 절감도 잘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게 팔지만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은 SK 하이닉스한테만 말하자면 주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HBM 분야에서. 니네가 제일 잘하니까 주문 쏟아지니까 그냥 기능만 좋게 만들어줘. 내가 돈 많이 줄게. 해서 SK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편 현상이 일어나면 엔비디아도 굳이 내가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많이 돈을 줘가면서 다 살 필요는 없겠네. 마이크론 들어와봐. 삼성전자 들어와봐. 야 있잖아. 지금 SK 하이닉스가 요만큼 잘 만들거든. 니네가 조금 비슷하게만 만들면 내가 너네들한테도 주문 줄게. 대신에 가격은 낮춰야 된다. 그럼 SK 하이닉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물량이 떨어지기 전에 가격 저희 좀 낮출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게 될 거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럼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굳이 필요 없는 칩을 주문 안 해도 되니까 비용을 좀 덜 쓸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 하드웨어 회사들은 여러 개 팔다가 이젠 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주식에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약간 지켜보면 좋을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가는 회사에 투자해서는 조금 위험해요. 그래요? 오히려. 네. 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프트웨어에 비하면 인터넷 플랫폼에 비하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게 뭐 엔비디아가 지금부터 망할 거야. 뭐 SK 하이닉스 지금 팔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투자 스타일이나 투자 기간에 대한 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장기로 이거 하나만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뭐 6개월 1년 더 갈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사면 안 잃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기대감이 너무 높으니까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으니까 지금 안 좋은 회사들 얘네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다음 페이즈에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내가 꼭 하드웨어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음 페이지에서 한 분야에 독식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보다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로 주문이 늘어나거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회사 뭐가 있을까요? 하드웨어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뭐 AI 칩 이렇게 치면 상장 회사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주가가 좋지 않거나 이익이 아주 높지 않은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시면 저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나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텔
이런 회사들도 옛날엔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거든요. 정말 우량주였고 PC랑 랩탑, 이 노트북 시장에서는 그 회사만큼 CPU를 잘 만드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으로 오면서 퀄컴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용 이 두뇌 AP에 대해서는 독식을 하니까 인텔이 실패를 한 거고,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엔비디아한테 또 밀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지금 기대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텔이 앞으로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고른다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TSMC나 엔비디아가 더 잘 되고 주가도 더 오르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당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나누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좀 이제 뭐 어려운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1년에 번 돈 중에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의 형태로 돌려주는 게 몇 %냐라고 하는 게 배당 성향입니다. 예를 들면 100억을 벌었는데 10억을 배당했다라고 하면 10%, 50억을 배당했다 하면 50%. 그러니까 요새 추세가, 자본시장의 추세가 회장님의 개인 회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들도 소액이고 지분율은 낮지만 다 주주고 회사의 주인인데 왜 회장님만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 같이 보이지? 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이 국회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돈을 100억을 벌어서 회사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주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회장님이 저걸 가지고 뭐 외제차를 샀는지 골프를 쳤는지 뭐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00억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주주들한테 다 돌려주면 내가 투자한 만큼 뭐 지분율이 1%인 사람, 뭐 10%인 사람, 0.1%인 사람 다 그대로 내가 받아서 내 마음대로 그 회사에 다시 더 투자를 하든지, 내가 뭐 생활비에 보태 쓰든지 아니면 다른 주식에 투자하든지 이렇게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주 자본주의 이제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우대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너네 배당 많이 해줬네? 너네 주주들한테 좀 좋은 정책을 했네? 그러니까 너네들한테도 좀 유리한 정책을 줄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연에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이자와 배당이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근로에서 번 소득이나 사업으로 번 소득과 같은 모든 소득을 총합해서 그것까지 넣어서 세금 매긴다라고 하는 게 종합소득세라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분들, 특히 회장님들, 뭐 큰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종합소득세의 요율이, 세율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봉을 조금 받는 사람 또는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로 가건 뭘로 가건 세율이 뭐 9%에서 많으면 한 20-3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부자 큰손 회장님들은 이 세율이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1년에 배당금이 1억이나 나왔네가 아니라 굳이 이거 회사에 있었으면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1억을 나한테 줘가지고 세금을 5천만 원 또 뜯어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장님들이 배당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줘봐야 절반이나 뜯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네 배당 성향이 높게 해줬으니까 이 정부에서는 배당세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생각할게. 여기에 대해서는 한 20%만 따로 내고 과세 끝.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배당해 라고 하는 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이고요. 그렇게 되면 배당을 많이 하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또는 배당을 많이 준대라는 이 주식은 배당금이 꽤 된대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줄 서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투자가 많아지면 그 회사가 주가가
오르겠죠.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의 회장님도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주가를 이용해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또는 어떤 임직원 평판이라든지 외국 기업과의 그 거래 교섭력에 있어서 좀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주 투자라고 하면은 흔히 안전하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으로 차익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실제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뭐 어떤 기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다만 어떤 기업에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큰 부자는 아니에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유명 인플루언서 분인데 이 재테크 인플루언서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배당 투자, 뭐 현금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강변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 배당금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배당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고? 배당만 가지고 연소득이 뭐 5천만 원이라고? 1억이라고?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의미 있게 받는 분들은 배당만으로 벌어들이는 게 아니고 빌딩 임대 수입도 있고 내 사업 소득도 있고 내가 어디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어서 회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받는 근로소득도 있고 해서 소득 자체가 많으니까 세율이 높아요.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배당 자체를 꺼립니다. 아까 회장님도 배당 투자를 꺼리지만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재테크로 부자 되신 분들은 배당 투자를 해봐야 이거 50%다 세금으로 낼 바에는 나는 주가가 오르는 게 훨씬 나아. 그죠? 10,000원에 사서 10% 배당인 1,000원을 준다라고 하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10%나 준다고? 요새 은행 금리가 2%밖에 안 되는데 너무 대박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부자분들은 10% 줘봐야 5% 날리고 나면 5%밖에 안 남아. 그럴 바에는 그냥 10,000원짜리 사서 11,000원, 12,000원 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10%, 20% 수익 나는 거고 국내 주식은 실제로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주가 차익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되고 잘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분들도 왜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생각이 없겠어요. 세금이 없어질 수 있다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리 여러분들 어차피 세율이 아주 높지 않다는 가정하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야. 길목 지키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랑 다릅니다. 배당 성향은 그 기업이 1년 동안 번 돈 중에 얼마를 배당했는가. 가 배당 성향이라고 말씀드렸고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산 주가 대비해서 내가 받는 배당금이 얼마냐. 이거는 모두 다른 거예요. 똑같이 1,000원 배당을 준다 하더라도 5,000원에 사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이 20%인 거고 5만 원에 사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이 2%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주가에 얼마 낮게 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처음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가 한 5% 10% 배당 받으면서 기다려. 근데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잘 정착이 되고 부자분들이 딱 봤을 때 이 회사 배당 많이 주네? 근데 나 세금 안 내도 되네? 그럼 이 회사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자체가 올라버려. 그럼 우리가 가장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돈을 꾸준히 버는 거? 돈을 천천히 버는 거?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으로 꾸준히 5% 10% 버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버렸다? 라고 하면 우리는 시세차익 실현하고 세금 안 내고 냠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되고 부자분들이 그거 다 냄새 맡고 들어오시기 전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에 좀 뿌려서 투자를 해놓으면 의외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미 주가 차익으로 수익을 본 그런 형태가 앞으로 저는 생겨날 거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별로 전체 기업들을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보분들은 이럴 거예요. 이게 회사가 배당 수익률이 20%네? 30%네? 너무 좋네? 이거 내가 1,000만 원 투자해 놓으면 매년 2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집 팔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익년 3월쯤에 나와요. 그럼 지금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을 때가 9월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6개월 후에 배당을 예상해야 돼. 미래의 배당금이 얼마 나올지를 예상한다는 건 미래의 그 기업이 돈을 얼마 벌지를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기업이 돈 얼마 벌지 예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아까 두부 얘기 나왔으니까 두부를 파는 기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은 씨가 두부를 얼마 사는지, 김현준이 두부를 얼마 사는지, 일주일에 한 번 사는지, 일주일에 두 번 사는지, 유기농을 사는지, 무농약을 사는지, 중국산을 사는지 이걸 다 합해가지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두부를 몇 개씩 얼마치를 어디서 사는지를 분석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곳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작년 배당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작년 배당금 대비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해서 작년에 배당을 1,000원 줬대. 근데 주가가 10,000원이니까 10%네? 되게 높네? 라고 이제 순위에 나올 거예요. 순위권에. 근데 만약 그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버는 형태가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잘 됐다가 또 안 됐다가 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나는 10%를 줄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내년엔 돈 하나도 안 준대.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주식 팔고 나와야 되죠. 그럼 주식 팔고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져. 나 10,000원 내고 1,000원 벌려고 했는데 10,000원짜리가 9,000원, 8,000원 돼. 이미 돈 다 날렸어.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로 기업을 정렬하는 거는 시작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 회사가 뭘 하는지 봐야 돼. 그래서 꾸준히 팔 수 있는 걸 하는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팔리거나 경기가 좋거나 안 좋으면 이렇게 들쭉날쭉한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건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는데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어. 그럼 넘겨 그냥. 딱 봐서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뭐 예를 들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는 그냥 붙인 것 같고 한국 타이어? 내가 봤는데 타이어 꾸준할까 아닐까? 어떨 것 같아요? 꾸준하죠. 내가 자동차를 꾸준히 타면 타이어는 바꿔줘야 되니까, 그죠? 타이어 안 갈고 타면 큰일 나죠. 사고 나거나 차 본체가 망가지면 더 큰일 나니까 타이어를 꾸준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럼 꾸준하구나. 꾸준하면 이 회사가 돈도 꾸준히 벌겠구나. 그러면 번 만큼 배당을 하니까 작년에 이만큼 줬으면 올해 뭐 못 줘도 이만큼 주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봐야 되지만 그것이 꾸준한 수익인지 아닌지 그걸 어려운 말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이라 하는데 그것을 한번 더 보고 필터링을 한번 더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주 투자도 이제 ETF, 기업에 직접 투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게 만약에 정말 꾸준한 배당 수익을 원하는 거다. 나는 현금 흐름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 저는 ETF가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배당주 ETF를 구성하는 사람도 ETF의 끝이 F로 끝나잖아요. 요게 펀드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는 제 직업이 펀드 매니저인데 직업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배당주 ETF 펀드 매니저는 어떤 주식을 거기에 넣어야 이 꾸러미 전체로 봤을 때 배당이 잘 나올까를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뭐 정렬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고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알아서 잘 해놨어. 그러니까 한 해에 어떤 기업은 많이 주고 어떤 기업은 좀 덜 줄 수는 있지만 꾸러미 전체로 보면 나한테 수익을 꾸준히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현금 흐름 안정적이어야 돼. 하지만 좀 덜 나와도 돼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ETF도 좋은 선택이고요. 그게 아니라 김현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된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 사놓으면 주가가 오른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아까 반드시 책임과 희생에 따라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ETF는 편하게 투자하는 거니까 좀 더 적당히 버는 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별 기업으로 접근을 해서 배당을 받다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명은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그 기업이 배당 수익률이 15%였어요.
15%는 이자보다 지금 한 7배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을 투자해 놓으면 1,500원을 매년 주는 거야. 그 이상 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주식은 이제 사놨는데 그 주식은 이렇게 전자상거래 관련한 주식이에요. 유통 플랫폼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꾸준합니까? 안 꾸준합니까? 꾸준하죠. 전자상거래 유통 플랫폼이면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한데 이렇게 15%까지 준다고 투자해볼 만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 꾸준히 1,500원을 받는 건 받는 거지만 이미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똑같이 1,500원을 주더라도 지금 사면 배당 수익률이 7.5%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으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나는 똑같이 1,500원을 받고 있어. 근데 주가가 2배 오른 거야. 10,000원이 20,000원 된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해피한 거죠. 요런 주식들을 찾아보시면 배당 받다가 시간이 지나서 2배 오를 수도 있는 그런 투자법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는 거는 그래도 좀 쉬운데 네. 파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약간 파는 타이밍은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 네. 저희는요. 살 때 파는 가격이랑 파는 타이밍을 다 정해놔요. 10,000원에 어떤 주식을 사면 이 주식이 20,000원에서 30,000원 되면 우린 팔아야지. 이런 목표 주가도 정해놓고요. 20,000원에서 30,000원은 아마도 한 2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투자 기간도 정해놔요. 그리고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네. 이 회사가 공장을 한번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회사가 해외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어떤 모멘텀 포인트들도 다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매도가 안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매수는 쉬운데 매도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매수를 그냥 대강 하니까 그래요. 근데 쉬워 보이죠? 네. 대강 하니까. 근데 매도를 언제 하느냐? 물리면 안 팔아요. 그죠? 물리면 안 팔아. 그러면 매도가 언제 고민이냐면 올랐을 때 고민인 거야. 근데 살 때 대충 샀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나는 매수는 잘해. 나는 돈은 잘 버는데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본전이 되더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는 것과 파는 것이 사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같은 행위예요. 근데 반대의 버튼, 다른 버튼을 누를 뿐인 거죠.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할 때는 이 주식을 내가 왜 사지? 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 적어보고 적은 이유가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유통 플랫폼 제가 주식 배당 수익률이 높았다가 지금은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배당 수익이 좀 낮아졌다라는 주식을 본다면 내가 유통 플랫폼을 왜 사지? 했을 때 나는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 살 거야. 라고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죠. 내가 살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이거는 뭐 소개팅하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키 큰 남자랑 사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키가 큰 줄 알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깔창이야.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면 좀 아쉽지만 내가 그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성형한 여자랑은 안 살 거야. 나는 정말 자연미인이 좋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형이야. 그러면 뭔가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칙을 세워놓고 결론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매도가 당연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수할 때 이유를 세워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키 큰 남자가 좋아 했어요. 소개팅을 나갔을 때. 근데 키 큰 남자가 좋아. 키가 크다는 건 몇 센치를 의미하죠? 그건 정말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이죠. 네. 누구는 180 이상을 크다라고 할 거고 누구는 하나 170만 넘어도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배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난 그래도 남친이 200은 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는 180 이런 걸 결정해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딱 만났는데 키가 몇이세요? 물어봤어요. 저 185입니다. 오케이 크네 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깔창 10cm를 꼈어요. 그럼 175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큰 거야 작은 거야? 얘를 헤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직 사귀진 않아. 애프터 3푸터야. 어떻게 해야 돼?
모르죠. 네. 왜 모르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살 때 소개팅 할 때 기준 정해야 돼. 나는 180 밑으로는 안 만나. 뭐 때려 죽여도 안 만나. 부자여도 잘생겨도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난 180 미만 안 돼라고 생각했다면 결정되는 순간 깔창이 5cm 넘는 순간 헤어지거나 만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유통 플랫폼 기업을 갖고 있을 때 살 때 나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할래라고 했다면 얼마가 낮아지면 팔아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배당 수익률이 7.5%는 넘어야 돼. 그러면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난 투자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10,000원에 1,500원을 주는 주식이었어요. 그러면 10,000원에 1,500원이니까 15%를 주니까 7.5%가 높죠. 오케이, 샀어. 샀는데 주가가 2만 원이 된 순간 2만 원에 1,500원 주면은 7.5%가 된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갖고 있어. 근데 2만 100원이 되면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주식을 파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이제 좀 과격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아예 모르고 사시는 분은 요새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강사더라도 야 AI 이거 잘 된대. 야 요거 뭐 홍대에서 핫하대. 뭐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숫자로 적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야 캐대언이 잘 된대. 캐대언이 잘 된대. 잘 된다는 건 뭐야? 스포티파이에서 뭐 10등 안에 든대. 그렇게 내가 사는 이유와 그 이유를 숫자로 바꿔놓은 걸 애초에 시작할 때 적어놓지 않으면 매도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럼 한 어느 정도로 적어놓고 약간 생각을 해놔야 될까요? 그거는 아마 하다 보면 어렵다는 걸 느끼실 만큼 많이 적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한 3줄만 적어도 돼요. 나는 캐대헌 너무 좋아. 한 줄 적었어요. 네. 캐대헌 너무 좋아하고 주식 사면 좀 이상해 보이죠? 예은님이 봐도 좀 너무 대충 산 것 같죠? 오케이. 그럼 캐대헌 좋아. 캐대헌에서 라면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나 농심이 좋은 것 같아.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죠. 그래도 누가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숫자로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3번째 줄까지 가는 거예요. 캐대헌 때문에 라면을 많이 먹는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난 농심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농심의 뭐 신라면이라고 해볼게요. 신라면을 나는 외국 사람 10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봉지는 먹을 것 같아. 라고 했다면 그게 맞는 가설인지 아닌지 뭐 그 회사가 신라면 비중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모른다 치더라도 나중에 검증할 수가 있죠. 캐대헌을 아무리 많이 봤는데 외국인들이 야 매워서 신라면 못 먹는데 라고 하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내 기준에. 그럼 주식을 파는 거야. 근데 아마 3개까지 썼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되게 훌륭한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야 1년에 한 번씩 외국인이 10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번씩 신라면을 먹는데 라고 썼는데 실제로 먹고 있어. 근데 주가가 안 올라. 그게 주가가 오른다고 아무도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알아보는 거야. 왜 신라면을 10개 중에 하나를 10명 중에 1명이 먹는데도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알아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요놈들은 일주일에 한 봉지씩 먹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년에 한 봉지 먹어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오는 거야. 농심의 판매량이 안 늘어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농심을 팔거나 농심은 외국인이 1년에 한 봉지씩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외국인이 근데 캐대헌 때문에 신라면을 너무 많이 써서 1년에 한 봉지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봉지 먹을 거야 라고 다시 4번째 줄을 쓸 수도 있죠. 또는 외국인 안 먹는다 치자. 근데 난 농심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방향을 틀어서 한국인이 농심 신라면을 일주일에 한 봉지 먹다가 일주일에 2봉지 먹을 거야. 또는 일주일에 한 봉지를 먹고 짜파게티도 일주일에 한 봉지 먹을걸? 라고 4번째 줄을 또 쓸 수 있겠죠. 그럼 또 이제 지나. 주가 또 안 올라. 자꾸 떨어져. 그럼 또 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짜파게티 신라면 너무 많이 먹고 있대.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불닭볶음면만 먹는데. 그러면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점점 추가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하나, 둘, 3장 이렇게 A4 3장이 빼곡하게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와 글들과 뭐 데이터들이 다 모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미 훌륭한 투자자가 돼 있을 거고 그 작업들을 하는 게 한 10명 중에 1명은 재밌을 거예요. 마치 탐정놀이 하듯이. 그런 분들은 이제 직접 투자자가 되실 거고요. 저보다 돈 많이 벌 거고요. 근데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자꾸 세 줄 쓰라고 하고 자꾸 그런 분들은 그냥 펀드 투자로 가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게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약간 꼭 필요한 한 가지 원칙을 세운다면 어떤 원칙을 세우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나 스스로를 알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약간 뭐 재테크 전성시대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집값, 뭐 코인, 주식 다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요. 나는 돈을 이만큼 벌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 예를 들어서 난 3년 후에 대학원을 갈 거야. 근데 돈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만큼 돈을 모아야 돼. 라고 하는 거랑 야 올랐으니까 야 요새 주식해야 된대. 내 친구가 벌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예 출발점이 다르죠. 그건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공부를 해라, 환경을 알아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내 스스로 알아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나는 돈이 왜 필요하지? 어떻게 벌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지?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방법이 분명히 나오고요. 재테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도 예전에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친구, 저도 돈이 좀 있지만 저보다 많은 사람만 보면 막 부럽기도 하면서 막 시기 질투도 생기면서 어떻게 저렇게 벌었지 막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면 헛발질이에요. 100번에 100번 헛발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이야 부동산이야? 뭐 코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은 이 전체 재테크를 100으로 했을 때 맨 마지막 한 1, 2의 영역밖에 안 됩니다. 네, 오늘 김현준 대표님과 이제 미국 주식, 반도체 그리고 배당주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그럼 대표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근데 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아마 조급하실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고요. 한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헛발질 해가지고 2022년, 2023년, 2024년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저는 내가 나이가 정말 많으면 사실 돈이 필요 없고요. 나이가 어리면 돈보다 중요한 게 있고 충분히 돈 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루를 쓰는 데 있어서 정말 뭐가 중요하지? 내가 정말 돈 버는 거에 이렇게 진심이고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것보다 내가 정말 진심인 다른 분야가 있진 않을까? 그것을 되돌아보는 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생각하고 나면 뭐 돈이 됐건 뭐 성공이 됐건 여러분의 자기 개발이 됐건 이런 것은 반드시 쉽게 따라온다고 보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같이 가시죠. 네. 대표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